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쪽 우리 마무리 특강 4교시 16쪽 보시면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나와 있죠. 계약 해제는 뭡니까?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 의무죠. 그리고 원상 회복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이고 원칙, 원물 반환 예외, 원물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가격 반환입니다. 자, 계약 해제 효과죠. 계약 해제 효과.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요거죠. 요거는 10분 안에 쓰셔야 되고요. 20점짜리입니다. 약수령 세 문제가 60점이죠. 그래서 세 문제 나오죠. 자, 첫 번째 의를 쓰시면 되죠. 자, 의는 우리 간단히 생각을 해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매수인들과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계약을 중도금 잔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행지체죠. 채무불이행이죠. 최고장 보내고 해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해지하면 이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제3자까지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제3자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 소급표가 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느냐? 소급표를 제한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거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약수령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제 전에 거래한 분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보호가 돼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가 돼 있어서 모르고 거래한 선의 3자가 보호가 된다 해서 두 가지 상황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를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효가 어떻게 돼요? 효과로 써볼까요? 소급표로 쓰지 말고. 그러면 첫 번째 소급표가 있으므로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책에는 원상 회복 의무라고 됐는데 2번을 효과라고 잡아봅니다. 효과. 자, 그 다음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해제했을 때죠. 해제했을 때입니다. 해제했을 때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상 회복의 문제. 그래서 원상 회복으로 잡습니다. 자, 원상 회복은 선의하기를 안 따져요. 선의하기를 불문합니다.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언제나 전부 반환이죠. 언제나 전부 반환입니다. 언제나 전부 반환. 언제나 전부 반환입니다. 언제나 전부 반환. 요거죠. 언제나 전부 반환. 자, 그러면 이제 언제나 전부 반환이고, 그 다음에 요거 원칙, 원물 반환이죠. 원칙, 원물 반환. 원칙, 원물 반환. 예외 가격 반환입니다. 예외 가격 반환. 예외 가격 반환입니다. 예, 가격 반환.
그래서 원상회복을 간단히 생각해 봤어요.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서로 돌려서 깨끗이 반환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16쪽 하단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을 때 551조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는 해지도 나오죠. 551조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손해배상은요 뭐예요? 그렇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행이익. 그래서 시세차익, 양도차익, 전매차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예외적으로 실내손해가 발생됐습니다. 예외적으로 실내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죠. 실내이익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실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그래서 원상회복과 계약해제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 여기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3번으로 제3자 보호 요거 잡습니다. 3번으로 제3자 보호 요거 잡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17쪽에 4번으로 되어 있어요. 17쪽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에 제3자 보호입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는 해제 전에 거래하신 분, 해제 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제 효과,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소급표가 제한돼서. 그래서 해제 전에는 제3자 병은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즉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해제 후에 거래하신 분 있잖아요. 해제 후에 거래하신 분, 해제 전에 거래하신 분이 아니라, 자,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수령으로. 그럼 해제 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더라고. 말소 등기가 되기 전, 말소 등기 전 이때는 선의만 보호돼요. 말소 등기가 안 돼가지고 모르고 거래한 선의만 보호가 됩니다. 자, 여기 해제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게 말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모르고 거래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고 거래한 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제의 효과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 보호는 해제 전에 거래했느냐 해제 후에 거래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어 잡아주시면 되죠. 네 번째 결어. 그거는 판례 유인론의 입장 요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7쪽 맨 끝에 한 쪽가락 2번 보시면 유인론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품이 타당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쪽 넘어갑니다. 증여의 효력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소개가 되고 있죠. 이어서 우리 증여의 효력 확인합니다.
증여의 효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증여의 효력. 증여의 효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럼 맨 먼저 의를 써야 되겠죠? 자, 증여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증여자, 갑이 수중자 을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것을 약정하고 수중자 을은 이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건물을 무상으로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을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렇게 생깁니다. 554조죠. 그럼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뭐냐?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 그거는 첫 번째 낙성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 좋아,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한쪽 편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증여자죠. 증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건물을 인도해서 등기줄 채무를 부담하고 수중자 을은 뭐죠? 그렇죠.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죠. 대금 지급 채무 등을 부담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편무계약이니까 무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출연하는 건데 증여자 일방만이 출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일단 계약이 성립하니까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니까 불요식계약이 되겠습니다. 불요식계약이 되겠어요. 불요식계약이 되겠습니다. 불요식계약이 되겠습니다.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죠. 불요식계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효력입니다. 효력, 효과와 똑같은 얘기죠.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 18쪽에 보시면 재산 이전에 채무가 있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재산 이전에 채무. 증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수증자는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편모, 무상계약이 되는 거죠. 편모, 무상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자의 담보 책임의 문제죠. 담보 책임의 문제. 증여자의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 그래서 우리 책 18쪽에 보시면 원칙,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끌었고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하자 또는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증여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 하자가 흠결이 있음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즉 악인 때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알고 있었던 때 책임은 생기지 않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 18쪽에 한쪽 가라 3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이에요. 담보 책임의 내용에 관해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수증자가 하자는 흠결이 없다고 오신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실례의 배상이다. 제척기간 1년이죠. 1년. 자, 19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해제 우리 가로 3번으로 묶습니다. 해제 가로 3번으로 묶습니다. 해제 가로 3번으로. 첫 번째 서면에 의하지 않는 거. 자, 부동산 증여계약인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서면이 없어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제는요. 망은 행위. 망은 행위는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한 거. 이때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의 악화. 여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죠. 재산 상태의 악화. 여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죠. 재산 상태의 악화. 여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어요. 재산 상태의 악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결호 하나 써주면 되죠. 관련 판례, 그 다음에 학설의 대립, 쟁점사항 이런 거죠. 자, 19쪽에 보시면 매매 예약과 예약 완결권에 대해 약속하시오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20쪽 보시면 계약금에 대해 약속하시오 나와 있죠. 이 계약금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21쪽에 보시면 4번 해약금 해제 나와 있어요. 이건 별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21쪽에 4번 해약금 해제입니다. 해약금 해제 4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약금 해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약금 해제 21쪽에 4번에 보시면 해약금 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4번에. 근데 이거를 별도로 약술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해약금 해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약간의 사례, 준사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자,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비교적 어려운 문제 22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우리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사례 준 사례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논술형으로 전체를 물었을 때는 이게 어렵고 장하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 40점이고 그 다음에 요거 20분에 하셔야 돼. 20분에 하셔야 됩니다. 20분에 하셔야 돼. 20분에 하셔야 돼. 20분에 하셔야 돼. 20분에. 그럼 맨 먼저 서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서론.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권리하자, 물권해하자, 경매하자. 채권해하자 네 가지나 돼요. 그런데 세 가지만 서술하시면 되고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의의를 얘기하면 되죠. 자, 유상계약,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에서 권리하자, 물권해하자, 경매하자 등이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요거죠? 자, 그래서 22쪽에 여기 서론에 보시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흠결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요거는 우리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법정 책임이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정 합의가 없어도 법률의 규정 권리하자는 569조 이하, 물권해하자는 580조 이하 법조문에 따라서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무과실 책임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에서도 발생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죠. 후발적 불능은요, 위험 부담의 문제죠.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물었을 때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주로 쌍무계약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유상계약에서 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22쪽이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권리하자입니다. 권리하자는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이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담보 책임. 570조입니다. 요거는요, 매수인을이 선이었을 때 이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매수인이 악이었을 때는요, 손해배상은 안 돼. 악이라도 해제는 됩니다. 그래서 권리하자 569조 이하는 별도로 분리독립을 해서 천문제도 나올 수 있느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사례나 준사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을 약술하시오. 준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 5가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의 제한,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척기간의 제한은요, 없어요. 따라서 악이라도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로 해제할 수 있다. 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권리하자 첫 번째를 정리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이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자, 두 번째는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그러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 어디에 나와 있어요? 22쪽에 나와 있죠?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을이 선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을 구하거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감액을 구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이 악이다. 이런 경우는요. 악이다. 이런 경우는요. 그건 22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악인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한 거죠. 해제가 가능한 거죠. 악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이죠. 제척기간. 자, 악의 경우에 그 해제가 아니라 감액이죠. 감액.
또 타인의 비율로 감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악의. 그러면 제척 기간의 제한은요. 선의는 언제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의의 경우 감액을 구할 수 있는데 악의의 경우 감액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언제요? 그렇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계약 요거는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X 토지를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약 100제곱미터가 제3자 병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선이었다면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머지 900제곱미터만으로 또 계약하지 않았으련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려는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고 잔존 부분 없어도 괜찮아요. 계약했으려는 사정이 인정돼요. 그럼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이 알고 거래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여기에 대한 감액을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선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담보 책임을 확인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죠.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자, 그거는 23쪽 넘어가 보시면 있죠? 23쪽. 자, 574조, 573조입니다. 자, 요거는 제3자가 없죠. 나머지는 다 제3자 병등이 존재하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여기 X 토지 1필지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약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이름이 뭐였었죠? 이 실측 아저씨 실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900제곱미터입니다. 즉 100제곱미터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여기 Y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Y창고가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선이었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고 계약하셨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또 잔존 부분이 없어도 계약했으라는 사정이 인정될 때는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잔존 부분이 없다면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될 때 이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선이었을 때는 매수인들이 선이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죠. 악의의 경우는요. 악의 계약 해제권도 없고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또 선의 매수인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리란 사정이 인정될 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은 선의뿐이 없으니까 악의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되겠어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익적 권리의 제한, 제한 물권의 제한,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제한 물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자, 저당권, 전세권은 다섯째 막내로 빼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 물권은 뭐만 들어가요?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뭐 들어가요? 그렇죠. 질권, 뭐 들어가요? 임차권. 자,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들어가는데 전세권, 저당권의 제한은 다섯 번째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각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건물에 대한 경우 뭐예요? 그렇죠. 이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니까 임차권이 이미 있다. 제3자의 임차권이 이미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제한물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는 붙이죠. 질권은 이제 동산의 경우입니다. 동산의 경우. 그럼 이때 매수인을이 선이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매수인을이 악이었었다. 매도인 갑이 이미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럼 악이죠? 그럼 악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악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악이라면 이상의 경우에 담보 책임의 내용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용익권을 인해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악의의 경우는요? 할 수 없죠.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요, 선의뿐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역시 선의뿐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 즉, 담보 물권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도 들어갈 수 있느냐? 담보가등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 적용해서. 그러면 이때 576조죠. 576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건물을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병이 이 건물에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 놨거나 이건 등기까지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놨어요. 그럼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요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3자 병이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니까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을 했을 때 따라서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에? 그렇죠.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고 돈 빌린 가등기가 있고 저당권, 전세권이 있어요.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1억이에요. 그래서 6억짜리 건물인데 5억에 1억을 깎아 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1억이더라고. 그럼 우리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이때는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때는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해서 얼마야 대신 갚을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출제를 했다. 이렇게 부르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부르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불러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잔금 치르고 등기하기 전에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출제했을 때는요. 에? 그렇죠. 구상권 행사 출제 상환을 요구하면 되죠. 구상권 행사 출제 상환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76조 이하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에요. 23쪽에 보시면 맨 끝에 5번 담보 물권적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이런 때와 매수인이 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의 일정한 담보 책임이 생긴다. 576조. 이 경우 담보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쪽 가로 1번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매수인은 선의이든 악의든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쪽 가로 2번. 매수인이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그 출제 상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쪽 가로 3번. 이상의 어느 경우든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이 됐을 때 비로소 담보 책임을 묻는 거니까 언제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대의변제 출제를 했을 때 담보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권리하자를 정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권리하자죠, 권리하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확인하실 건 뭐예요? 이어서 확인하실 건 그렇죠. 네 번째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뭐가 있어요? 특정물의 하자. 그렇죠? 특정물의 하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요건은 매수인이 선의와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나 권리하자는 매수인이 악이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감액,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은 해제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런 악의는 안 돼. 선의와 무과실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하자가 중대하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 고치면 쓸만하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하면 틀려. 손해배상 청구권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물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 바꿀 수 없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특정물의 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불특정물의 하자. 자, 불특정물의 하자는 뭐예요, 여러분? 불특정물의 하자는 그렇죠. 대체가 가능한 물건, 하자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 선의와 무과실은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하자가 중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역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하자가 중대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바꿀 수 있는 물건이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 바꿔줘. 이렇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자,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역시 공통적으로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내죠. 제척기간, 기간의 제한은 하자 발견 시로부터 공통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이 권리하자 5가지와 물건의 하자 2가지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확인할 건 뭐예요? 그렇죠. 결어 써주면 돼요, 결어. 자, 경매하자 이거는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쟁점상, 학설의 대립 이런 거, 또 여기서 못 쓴 거, 경매하자, 채권의 하자 이런 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4쪽에 소개가 되고 있죠. 24쪽에 경매하자 1차 담보 책임은 채무자다. 2차 담보 책임은 채권자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이걸로 분리 독립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제4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